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조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통치체제의 정비. 조선을 건국하고 난 다음에 통치체제를 어떻게 정비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정치조직을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리학 이념의 유교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요. 의정부와 육조가 됩니다. 의정부는 조선의 최고 합자라는 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는 기구란 말이죠. 여기는 바로 재상들인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말이죠. 이 재상들이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조선시대의 최고 국정총괄 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정부 아래에 육조가 있었습니다. 육조는요, 행정실무를 담당 6개죠.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6가지 조가 있어요. 여기 6개 조가 있어서 행정 실무를 담당을 하게 되고 여러 관청이 이 업무를 분담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선의 특별한 기구로 보면 먼저 삼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고려의 삼사와는 전혀 다르죠. 조선의 삼사는 사가 3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사가는 사헌부, 이름 조금 다르지만은 홍문관. 이것을 삼사라고 그러는데 간은 간쟁을 합니다. 국왕의 정치를 비판하는 기구를 바로 기구가 사간원이 되고요.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공무원들이 비리를 많이 저질렀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걸 바로 감찰하는 기구가 사헌부입니다. 그 다음에 홍문관은 국왕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삼사가 되는데요. 삼사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기구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나라의 국민들의 뜻, 여론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구가 삼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언론기관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언관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타 이거 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승정원이 있습니다. 승정원은 국왕 비서기구입니다. 요즘 대통령 비서실 있죠. 바로 승정원. 고려시대의 중추원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금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아주 큰 죄인, 여기서 큰 죄인은 살인자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왕과 관련되는 죄인, 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주로 반역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을 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성부, 요즘 같으면은 서울특별시가 됩니다.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그 다음에 역사를 편찬하고 그걸 보관을 했던, 우리가 실록 알죠? 이 실록을 편찬하고 보관하는 그런 기구가 바로 춘추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서는 성균관. 이런 것이 바로 조선의 중앙정치기구로 있었습니다. 자,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기구가 나와 있죠. 그죠? 의정부가 있고, 그 아래에 밑에 육조가 있고, 육조에 이호, 예병, 형공 6개 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정원, 국왕 비서기관, 의금부, 왕과 관련된 그런 범죄. 사헌부, 사관, 홍문관은 삼사라고 그런다고요. 춘추관, 성균관, 한성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방은 조선은 기본으로 전국을 8도로 나누게 됩니다.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군전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건 정비하게 되는 것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에서 모든 명령을 지방까지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정비하게 되는데 그 8개로 나누고 그 밑에 부목군전을 설치하게 되고 이제 부라든가 군현이 되죠. 이런 걸 설치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있었던 향부곡, 소바 같은 특수행정구역을 전부 폐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현의 지방관 이수령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럼 고려는 왜 파견하지 않는 현을 속현이라고 그랬는데 그 속현이 굉장히 많았었죠. 조선은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목군현의 그 지방군현 밑에 면리제도, 요즘 같이 왜 지방의 면이 있죠, 그죠? 그런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완전히 중앙집권 체제를 아주 완벽하게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통치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8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8도에는 요즘 말하면은 도지사와 같은 사람을 관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찰사는요 수령을 지휘합니다. 도 밑에 부목군현이 있는데 그 군현의 장을 수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령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각 군현에는 바로 수령을 파견하게 됩니다. 지방관을 수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령은 지방에서 행정과 사법, 군사권 이걸 아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수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책에 보면은 지방의 수령은 그 지방의 왕과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 수령이 되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수령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령은 자기 출신지에게 파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권과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출신지에게 파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또 반드시 임기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또 부정에 저지르게 되니까. 그래서 임기를 딱 5년이라고 그러는데 5년을 딱 정해가지고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에서는 향리의 지위를 격하십니다. 고려의 향리는 지위가 굉장히 많고 강했었죠. 그죠? 근데 고려 조선은 그냥 단순히 수령을 신부로 하는 역할, 그래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수령의 지위를 크게 격화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지방을 나눴던 것인데 도가 8개입니다. 우리 조선 팔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도 밑에 에 부, 목, 군, 현을 두어가지고 지방을 완벽하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지방행정제도 중에 특별한 제도로 유향소와 경제소가 있습니다. 먼저 유향소는 보면요. 한자로 보이죠? 지방의 양반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반들 중에서 향촌에 머물릴 자입니다. 향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향촌에 있으면서 수령을 자문하고 향리의 비리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의 그 지방 백성들의 풍속이나 이런 것들을 교화하는 역할을 바로 유향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유향소가 이렇게 수령을 보좌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칫하면은 유향소의 권한이 너무 커져버립니다. 앞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수령은 다른 지방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른 지방 사람이 이 지방에 와서 수령을 하기 때문에 그 유향소와의 좀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소라고 하는 것을 두게 됩니다. 경자는 서울 경자입니다. 지방에 있는 양반들 중에서 서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분이 관직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서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걸 경제소라고 합니다. 이들은 뭐 할까요? 바로 유향소와 연락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유향소와 연락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연락 기능만이 아니라 경제소는 뭐냐 하면 유향소를 통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같은 지방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알기 때문에 문제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던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유향소를 통해서 향촌 자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소를 통해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했던 그런 제도가 바로 유향소와 경제소라는 제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도 중에 바로 군사제도와 교통이나 통신제도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군사제도를 보겠습니다. 군사제도는 양인 계병제라고, 여기서 계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모두라는 뜻입니다. 양인이면 우리 다음에 신분제도가 나올 때 조금 설명하겠지만은 양인이면 모두 다 병력의 의무를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양인이면 모두 다 병력의 의무를 지는데 병력의 의무를 지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역 군인으로 군에 가는 그 정군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나한테 볼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군에 복무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내 대신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 비용을 부담해주는 보인. 그러니까 양인이면 모두 다 병력의 의무를 줘야 되는데 현역 군인이 정군이 되거나 그 사람들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이 되거나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게 바로 조선 군역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 조직을 보면요. 중앙군과 지방은 이건 뭐 똑같죠. 중앙군은 중앙에 5위가 있었습니다. 5개 위가 있어가지고 궁궐과 서울의 수비를 담당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육군과 수군이 영과 진에 복무를 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육군에 그러면은 지방에 아까 도가 8개 있죠, 그죠? 각 도마다 육군 하나 하십니다. 그걸 병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영입니다. 바로 요즘 말하면 수군이 되겠죠. 이걸 두어가지고 각각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요. 지역을 방위할 때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래서 바로 세종 이후가 되면은 진관체제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역 단위의 방위체제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그러니까 모든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 지역이 알아서 담당을 해라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진관체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포항에 외적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면은 포항 너가 알아서 막아라. 그게 바로 진관체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힘들겠죠. 만약에 왜 많은 적이 쳐들어오면 주변의 지역이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진관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과 통신제도로서는 봉수제와 역참제도가 있습니다. 봉수는 횃불과 연기라는 뜻입니다. 횃불과 연기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위급 사태를 전달하는, 낮에는 연기가 되겠죠. 밤에는 횃불 이걸 올려가지고 그냥 뭐 평상시는 올립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걸 한 개를 올리거나 그죠. 그 다음에 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뭐 4개, 5개 올려가지고 위급 사태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자 수송과 통신을 위해서 있었던 그런 제도가 됩니다. 다르게는 역원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산에서 어떤 관리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 만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쉬어야 되겠죠. 잠자는 곳.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쉬는 곳. 그 정도 그렇잖아요. 그죠? 많이 걸어가거나 뭐 아니면 말을 타고 가더라도 한 번만에 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쉬고 그 다음에 또 잠을 자는 그런 곳을 두게 되는데 그런 것을 바로 역참 혹은 역원 제도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등용제도와 교육제도가 되겠습니다. 관리등용제도는 크게 3가지 있습니다. 과거, 음소, 전거, 고래도 사실은 똑같죠. 그죠? 그런데 과거는 양인 이상이면 전부 다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과거 제도인데 양인, 천인 아니면 누구든지 과거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식년시라고 하게 되죠.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외에도 특별한 시험도 가끔씩 있습니다. 정광시라고 해가지고 나라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 아주 막 즐거운 일이 있었다. 예를 들면은 뭐 왕이 즉위하거나 그죠?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과거를 한번 기념을 한번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성시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균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때 왕이 가끔씩 성균관에 주로 한 번, 그러니까 즉위하는 동안에 한 번씩 됩니다. 가서 이제 성균관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런 시험이 바로 과거 시험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과거의 종류는 크게 뭐가 있었을까요? 크게 종류가 3가지입니다. 문과, 무과, 잡과. 과거에는 이제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는데 문과는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문과는 선발하는 시험인데 이건 다시 소과와 대과로 나누게 되는데요. 소과는 생원과와 진사과로 나눕니다. 생원과는 그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그 경전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를 가지고 치는 시험입니다. 여기에 합격하면은 생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허생원, 김생원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진사과는요, 나라의 정책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요즘 말하면 논술 시험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것을 바로 진사과라고 그러는데 여기 합격한 사람을 진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합격한 사람이 다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치는 과목이 바로 대과가 됩니다. 대과에 합격해야만 바로 우리가 문관이 되죠. 그렇지만 여기는 아까 저 위에 양인 이상이면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고 했지만은 과거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일반 농민들은 사실은 하기 어렵죠. 그래서 주로 양반의 자제들이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과인데 이거는 무과는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고려는 없었더랬죠. 그죠? 조선시대에 와서 이루어졌던 제도가 됩니다. 주로 여기는 상민과 향리의 자제들이 많이 응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향리라든가 상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주로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입니다. 이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니까 이거는 해당 관청에서 관청마다 이렇게 합니다. 숫자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숫자만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3년에 한 번씩 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응시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가 직업관이면 그 아들이 주로 여기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여기 속하는 것은 주로 뭐 의사, 그죠? 의과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거기에 의사의 아들이, 의관의 아들이 다시 의과에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기술관의 아들이 여기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거가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관리가 되는 방법으로 음서가 있습니다. 고려와 똑같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 없이 관리를 등록하는 제도가 되는데요. 고려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대상을 축소합니다. 한 사람은 딱 1명만 받도록. 양반이면 양반의 아들은 1명만 이 음서의 혜택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은요, 음서를 합격하더라도 합격 관리가 되더라도 고위직으로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대과를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죠? 바로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가 바로 조선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서로 관직에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관직에 오르려가면은 대과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서가 그렇게 널리 연결되지는 않았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바로 청거입니다. 이건 추천을 통해서 관직에 등용되는 제도가 됩니다. 이거는 뭐 상권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려고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그런 소문이 나면은 추천해서 관직이 등용되고요. 어떤 사람이 부모를 극진히 모셔야 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그를 극진히 모셔야 되기 때문에 과거 응시를 못했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잖아. 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등용을 해서 어떻게 하거나 이런 제도가 바로 천거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의 특징은요, 문관 양성을 위한 유학교육입니다. 학교가 만들어졌는데 학교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학교에서 왜 공부를 시킬까요? 바로 과거 시험 응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모든 교육기관은 요즘같이 전인교육 이런 게 아니고요. 조선의 모든 교육기관은 전부 다 과거 응시하는 데입니다. 서울에는 이제 성균관이 있었죠. 서울에는 성균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부학당. 성균관은 대학 기능이죠, 좀 말하면은. 그 다음에 그 중등기관으로 사부학당이라고 있어가지고, 서울의 동서남북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사부학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대구도 지금 향교가 있죠, 그죠? 향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립교육기관으로서는, 서원이 있었더라고요. 여기 향교를 했습니다만은, 서당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런 서당들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술교육하는 기관으로서는 외국어와 의학, 법학 이런 것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잡과시험 기억나죠? 이런 것도 왜냐하면 바로 잡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의학, 법학 이런 것은 전부 다 해상관청에서 하게 되는데 해상관청에서 실시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 그러면 바로 잡과 응시하게 되고 잡과의 합격한 학생들을 다시 또 재교육하는 기구가 바로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모든 교육제도가 바로 관리 양성을 위한 그런 제도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통치제도 정비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